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첫 주차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일이 우리 수업일인데 3월 2일부터 개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요일 수업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화요일 수업을 위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수업을 시작하진 않았는데 개강이 아직 안 됐는데 개강하고 나면 또 많이 바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목요일 날, 이거 3월 4일인가요? 3월 3일인가? 그렇게 3월 2일 개강이니까 3월 4일이겠군요. 3월 4일 날 목요일 수업, 1시간짜리 목요일 수업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 뒤를 잇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죠. 이거 지금 미래형인데 또는 가정법이죠. 3월 4일 날 강의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내용은 이번 학기 그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사실은 또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미크론이 되면서 증세가 뭐 많이 약화돼서 독감까지는 아니지만 독감에 근사한 한 독감의 한 2배 정도라고 했나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학기를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 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 첫 강의만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화요일 전체를 비우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야겠지만 전면적으로 가는 건 다소 위험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업 2개를 동영상으로 하고 목요일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1시간 동안 뭐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했던 얘기들의 뒤를 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수업의 그 첫 시간이 할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업 소개를 지금 2타임에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요 위에 여러분들 과제, 독후감과 에세이 2과제에 대한 설명을 목요일 날 1시간 동안 하고 거기까지 하고 수업 설명을 요 나머지 부분 주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 50분짜리로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왜 이 주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길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독후감 첫 번째 중간고사 대치 독후감인데 날짜도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대치 독후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독후감 작성 방법이 신화 원전 독후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전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고 또 수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에 맞춰서 이 참고 도서로 소개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여러분들 미리 해서 이게 뭐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들 과제는 첫 번째 과제 독후감 과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4월 15일로 제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화의 원전들 중에서 뭘 읽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려면 수업을 다 마치기 전에 과제를 해야 되니까 간략한 설명들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시간은 그렇고 자 그래서 주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3월 4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뭐 저건 첫 주지만 저건 반토막이고 그래서 요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있잖아요. 교재 및 참고 도서의 책들 여기 나오는 책들 그거는 신화의 출전 그래서 이제 신화의 고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제의 대상 도서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차 과제라고만 되어 있군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1차 과제 독후감의 대상 도서이기도 하고 또 2차 과제 에세이 신화해석 에세이를 쓰기 위한 원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가 이제 신화를 해석하는 에세이인데, 이제 신화의 판본들이 갈라지는 지점들을 찾아서 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갈라지는 지점들이 각각 판본이 다른데 그 판본의 기준이 이제 이런 고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기도 하고 1차 과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약간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만 비국 작품들은 추천한 작품 외에 모든 그리스 비국 작품이 과제 대상 도서이고 원칙적으로 그리스어 라틴어의 원전 번역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 비극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진도와 관련된 작품들 정도만 이제 실어놓은 거인데,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비극 도서를 여기 참고 도서라는 걸 직접 다루는 건 아니고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수업과 관련된 원전 자료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소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2차 과제 도서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온 것들 중에서 비극 관련된 것들은 여기 있는 비극 말고도 그리스 비극이면 뭐라도 괜찮다, 이런 겁니다. 자, 첫 주는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신화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시작이라는 게 결국 뭐 창조에 관한 얘기죠. 근데 차차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뭐랑 다르냐? 기독교에서 얘기한 거는 창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세기, 그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들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창세기는 뭐 신화에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신화가, 세계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근데 세계를 만든 신이 안 나옵니다. 그냥 신은 있어요. 또는 신의 조상이 있어서 신의 조상으로부터 신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딴 거죠. 그러니까 신화적 설명을. 뭐 얘기를 좀 진행하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신들이 태어나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신통기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옛날 제목이고요. 이거는 신들의 탄생이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여기 천병희 선생님 번역밖에 없어요. 숲출판사에 있는. 물론 다른 번역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중역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어 원전이고요. 원전 번역을 추천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건 더 정확하기 때문이고, 전문가들이 번역하기 때문에 자세한 주석도 같이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원전 번역을 보는 것이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여러분들의 과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더 나은 독서를 위해서도 원전을 찾아서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은 신들의 탄생, 뭐 신들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아마. 신들의 계보라고 되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들의 계보로 되어 있군요. 예, 신들의 계보. 말하자면 신들의 족보예요. 예, 신들의 계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신통기라고 나왔어요. 옛날 책은 천병선 번역이 신통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세계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헤시오도스의 이 신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가져와서 이 세계 시작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설하는 여러 다른 책들을 보면 이 세계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따분하거든요.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아폴론이 나오고 막 이렇게 올림포스 12신이 나와서
잘생겼거나 아름답거나 뭐 그러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모험담이 있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한데 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는 뭐 창세기가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잘 길게 자세하게 잘 다루지 않는데 우리 교재를 하고 있는 그 강대진 선생님은 전문 고전학자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올림포스 신들인데 이들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제 신화책들은 여기서부터 많이 다루죠. 그리고 그 탄생 과정에서 신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뭐 기간토마키아니, 티타노마키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그 다음에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헤시오도스의 책이고 천병 선생님이 이게 신들의 계보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일과 나날도 같은 한 권에 묶어 넣습니다. 여인들의 목록인가 그렇게 세 개가 하는 책에 들어가 있는데 요 일과 나날 부분에 바로 이제 신들의 전쟁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있죠. 신들의 계보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고루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일과 나날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여인들의 계보를 가지고 과제 도서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신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출전이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책들을 골고루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폴로도로스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도로스는 한참 후에 그냥 AD 아마 몇 세기 사람일 텐데 이 아폴로도로스가 예전에 아마 이게 BC 2세기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그리스 신화들을 좀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헤시오도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를 역시 헤시오도스 정리한 거긴 한데 구전되어 있는 얘기들과 뭐 이런 저기 동아시아 쪽에 소아시아 쪽에 터키나 이런 쪽 그쪽의 자료들이랑 또는 기존의 어떤 그쪽에 나왔던 신화들을 그리스식으로 각색해서 어느 정도 창작도 있을 거고 구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신화책을 썼다면 이게 시로 쓴 겁니다. 이 아폴로도로스는 그렇게 전해지는 얘기들을 한 번 더 정리한 거죠. 그래서 뭐 오리지널리티가 있지는 않아요. 아폴로도로스는. 그래서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데 없는 얘기들이 여기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뭐 좀 약간 건조하긴 하지만 이게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책 이름 비블리오테카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화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에 뭐 어떤 주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신화 얘기들을 모아놓은 거죠. 정리해서 나름대로. 강대진 선생, 우리가 주교재로 쓰고 있는 강대진 선생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그리스어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올림포스 신들 2. 이건 그래서 뭐 그냥 비극 소개하는 의미에서 아이스킬로스라는 비극 시인이 있어요. 그리스는 비극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매년 했습니다. 그 비극 경연 대회에서 4년마다도 있고 1년마다도 있고 비극 경연 대회에서 1등 했던 작품들 1, 2, 3등을 뽑는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수백 편의 작품이 있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전하는 비극 작품은 세 사람의 작품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들의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남았을 가능성은 큰데 어쨌든 남아있는 시인이 3대 시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아이스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나올 테니까 에우리피데스도 나오고 소포클레스도 나오니까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킬로스 작품 중에 이제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을 하나 소개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비극은 다 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천병 선생님이 번역하셨어요. 천병 선생님이 그리스 비극 전체를 다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웅들의 시대로 넘어가면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은 건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작가인데 아폴로드롭스 훨씬 나중이죠. 근데 여기 담아 있는 얘기 아르고호 이야기 또는 뭐 아르고의 모험 이야기라고도 번역하고 합니다만 이것도 여기 강대선이 번역하셨어요. 이 아르고 배를 타고 황금 양털을 찾아가라 가는 얘기거든요. 콜키스인가요, 어딘가. 예.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가장 오래된 신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으로 기록해서 하나의 소설처럼 쓴 사람은 나중에 후대 사람인 거죠.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재밌어요, 이 책도. 자, 그 다음에 영웅대 시대 2. 여기는 에우리피데스를 소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대 비극 시인 중에 가장 막내예요. 시대 뭐 아주 몇백 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몇십 년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시대가 겹치죠.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이 있어서 그걸 소개한 거고, 뭐 헤라클레스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뭐 여기 아까 나왔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코카서스 산 절벽에 묶여서 독수리가 매일매일 간을 쪼아먹고 밤사이에 간이 다시 재생돼요. 술꾼의 자질을 타고난 건데 다 간 때문이 아니었고 간이 좋아. 하여튼 뭐 좀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담은 게 이거라면 헤라클레스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담은 게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입니다. 에우리피데스와 아이스킬로스를 좀 비교해 보면 아이스킬로스는 좀 뭐랄까 고답적인, 그래서 옛날 사람이죠. 이 중에 가장 오래된 선배인데,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이제 뭐 전쟁에 장군으로 출정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그 주제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고상하게 다룬다고 할까요? 그렇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란한 기교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제 자체하든 육박해서 주제 자체를 묵직하게 진중하게 다루는, 그렇게 말하면 되고 진중하게 다루는 스타일이라면 에우리피데스는 가장 막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현란한 기교를 자랑하고 새로운 장치를 많이 도입하는,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아이스킬로스나 에우리피데스는 그 마치 헐리우드 영화 같은 어떤 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 전개가 있고 뭐 갈등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에우리피데스는 그런 어떤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약간 그 예술 영화 스타일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예술 영화처럼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약간 파격이 있고 자꾸 카메라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들 시대 3에서는 역시 이제 소포클레스를 소개한 거고요. 컬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영웅들이잖아요. 아르고의 영웅들, 뭐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라는 영웅. 오이디푸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런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죠. 그 얘기를 담은 건 사실은 오이디푸스란 작품이고요. 원래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번역하죠. 티란노스 오이디푸스가 원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결국 그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자기도 모르고 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을 찌르고 조국 테바이에서 이제 추방을 당한 건지 스스로 나온 건지 불분명한데 이게 이런 게 판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얘기 이후에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딸이자 동생이죠 사실은, 자기 딸을 데리고 방랑을 하다가 그 아테네 근처 콜로노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여기도 뭐 이제 그 아들들끼리 전쟁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가 필요해서 아들들이 오이디푸스를 데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 오이디푸스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테세우스라는 아테네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테세우스가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은 비극 작품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다음 작품을 소개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과제 도서로 이걸 써도 되지만 뭐 이를테면 오이디푸스 왕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비극 작품 다 허용된다. 그 다음에 영웅들의 시대 4 영웅들이 얘기가 많으니까요 확실히 영웅들의 시대 4 여기는 오이디푸스를 소개했군요. 역시 천변의 번역이 다. 그 다음에 이제 5편에 가면 아가멤논 역시 천병희 선생님 거고 이건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이 누구냐? 트로이 전쟁은 아시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군들이 어디를 털지가 트로이를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트로이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곳이라서 그리스인들이 아닐 테고,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쳐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리스는 당시에는 통일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지 않고 폴리스라는, 이때는 또 폴리스도 아니에요. 호메로스 왕국이라고 해서 크고 작은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민족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뭉쳐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트로이를 쳐들어간 겁니다. 뭐 그 얘기 너무 기니까 나중에 다시 우리 뭐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쳐들어갈 때 그 연합군의 총사령관격인 사람이 아가멤논입니다. 왜 뭐 트로이 전쟁은 헬레네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가 사랑으로 유혹하여 또는 비너스 여신이 아프로디테죠. 둘을 맺어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부녀였죠.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스파르타의 왕이었어요. 메넬라우스는 였는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바로 형이거든요. 아가멤논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왕들과 영웅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아가멤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영웅들의 시대 5편 아니 그건 아니고 아가멤논 작품인데 이 아가멤논이 사실은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비극을 다루는 겁니다. 왜 그렇냐? 그건 또 우리가 수업을 들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 1편 이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란 작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천병 선생님이 우리 수업 중에 다른 분의 작품이 다른 분의 번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꽤 오래 묶여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타도 있네. 트로이아 전쟁 2네요.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아 전쟁의 내용들을 다 전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은 뭐예요? 쳐들어갔다 아킬레우스랑 헥토르랑 맞짱 붙어서 헥토르가 죽었고 아킬레우스가 막 끌고 다니면서 복수를 했고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을 함락하고 뭐 이런 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리아스는 그 아킬레우스의 복수 얘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헥토르를 죽인 얘기까지만 해요. 그 뒷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메로스라는 천재 시인이 BC 8세기인데 호메로스는 천재 시인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트로이 전쟁이라는 소재 속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편의 서사시를 쓴 거거든요. 굉장히 잘 짜여진 서사시인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저런 뭐 얘기들 다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뭐 트로이 목마니 뭐 이런 것들은 이 일리아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써진 가장 서양으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입니다. BC 8세기.
좀 두툼한 책인데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 책 좋아하는 학생이면 이 과제를 이걸로 과제를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 2. 여기는 에우리피데스 작품을 집어넣어 봤어요. 트로이아 여인들인데 트로이전쟁에서 트로이가 패망하면서 당시에 이제 전쟁의 관습이라는 거는 전쟁이 나면 전쟁이 지면 진쪽 도시국가의 성인 남자들 다 죽이고 가장 이제 표준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다 죽이고 심지어는 남자 아이들도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소할 것 없이 노예로 팝니다. 노예를 삼거나 노예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트로이아 여인들은 트로이는 프리아모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곳이었거든요. 프리아모스 왕은 당장 거기서 죽죠, 결국. 근데 그 프리아모스의 궁정에 있었던 궁정 여인들, 그러니까 프리아모스의 부인이었던 헤카베나 뭐 그 며느리였던 뭐 안드로메다였나 이름이 안드로마케 등등 이 궁정 여인들의 어떤 노예가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얘기들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이제 트로야 여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에 참가했던 영웅들이 그리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역정이 있어요. 그 중에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긴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그 모험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르고호 이야기에 있습니다. 괴물들 나오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이 동일한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굉장히 뭐랄까 장중하고 뭐 그런 말하자면 이제 아이스클로스 같은 스타일의 작품이라면 이 오디세이아에 오면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라는 인물과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우직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영웅이라면 오디세우스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꾀를 다 하는 그런 이제 꾀돌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세속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그 지중해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다양한 모험담들이 펼쳐지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여기 담겨 있는 오디세우스 모험과 귀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이지만 로마 신화 얘기를 길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신화라는 건 그리스 신화를 로마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로마 자체의 어떤 신화 얘기는 또 있는데 그 얘기들이 주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로마식으로 각색하거나 뭐 변형하는 뭐 이런 물론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이후의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로마의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비디우스거나 여기 나오는 베르길리우스거나 이들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를 중세 이후에 서양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게 사실은 서양 문화의 어떤 전승입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로마가 이어받았고 로마 고유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상태에서 이게 중세와 근세로 넘어가서 현대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비디우스라는 아주 재기발랄하고 뛰어난 시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비드라고 하는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메타모르페시스라는 얘기는 우리 뭐 무슨 ним프가 무슨 메아리가 된다거나 또는 뭐 나무가 된다, 월계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알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담은 겁니다. 주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누가 어떤 사물로 변하거나 뭐 동식물로 변하거나 뭐 등등의 얘기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틀은 이런 스타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 나왔죠?
그 아폴로도로스 신화집 이런 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비디우스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로 쓴 겁니다. 라틴 시로. 역시 천병희 선생님 번역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휴일이 있는 거고, 공휴일이, 우리는 뭐 공휴일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목요일은 공휴일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베르기울리우스 마지막, 아이네이스라는 작품. 아이네이스, 아이네이스와 로마의 건국신화라고 되어 있죠. 아이네아스지, 아이네아스. 사람 이름은 아이네아스.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의 건국 신화인데 사실은 베르길리우스의 일종의 창작이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패했던 트로이의 유민들이 아이네아스를 중심으로 트로이를 탈출해서 지중해를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운다. 라틴 왕국을 세운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메르길리우스가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를 본따서 그 스타일로 얘기를 이렇게 중첩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겪고 있는 모험담과 아이네오스가 겪고 있는 모험담이 겹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어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서사시의 전통, 호메로스가 세운 서사시의 전통을 로마의 베르길리우스가,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합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이어받은 겁니다. 이후 이게 베르길리우스를 자신의 길잡이로 삼는 작품을 쓴 사람이 단테예요. 단테 신곡. 그러니까 단테가 또 그 서사의 전통을 이어받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곤을 쓴 밀튼이 또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문화의 큰 줄기들, 서사시의 줄기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수강이 특별히 참고할 사항 얘기 좀 합시다. 신화 수업은 듣고만 있어도 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상상하고 감정을 이입해야 하는 문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수업입니다. 한 학기 내내 과제를 어찌할지 생각하며 수업을 들으면 집중도 되고 과제의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 신화들이 특히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서 영웅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그런 식으로 뭐랄까 오락 영화로서 이제 소화를 하면 너무 거중만 들여다보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 신화라는 것이 오래전 오래전부터 인류가 갖고 있었던 뭐 아주 오래 가면 구석기 시대부터 따져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들까지 따져볼 수가 있는 젖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신화 이야기인데 그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간단한 뭐 삶과 죽음과 사랑과 고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류의 어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로부터 위안을 받고 지혜를 얻고 삶의 설계를 하고 용기를 얻는 또는 기록을 하고 후세에 어떤 걸 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게 신화이기 때문에 재밌는 모험담 정도로만 해서는 신화 수업을 듣는 의미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내가 이 수업을 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어렵지 않게 따분하지 않게 신화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로 한 발 더 나가 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저 상황에서 헤라클레스는 저 상황에서 아킬레우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고대인들은 저런 얘기들을 왜 만들었게 됐을까? 왜 저렇게 얘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상상을 자꾸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 교양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에도 많은 진정과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자, 한 학기 재밌는 수업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